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복지관 많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도 뭐 파주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지역에 가면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복지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복지관에서 당사자로 있는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아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개혁하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고요. 또 녹색 관련해서는 이제 녹색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어떻게 연관이 관계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기후위기 관련해서 2번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 좀 기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게 그냥 기후 이야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무런 아직은 대답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겠고 그러면 평소에 날씨 확인은 자주 하시나요? 핸드폰으로? 나도 오늘도 기온 체크를 하고 나왔다 하시는 분 손. 대부분 기온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옷을 어떻게 입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후라는 말을 혹시 이전 강의에서 왜 기후와 날씨의 차이를 들으신 적 있어요? 그것도 들으셨군요. 네, 그러면 이런 아주 작은 이런 뭐 관련된 얘기는 없이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이 사람도 한번 수업 들으면서 보셨었나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해서 아마 문화연대 활동가 분이 되게 좋은 사례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 분은 이제 여성 청소년 활동가로서 본인이 기후위기 당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외에서도 지금도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던 장면이에요. 이 이후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자 이런 시작을 했을 수 있게 만든 사실 청소년이고 이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들을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왜 기후위기 활동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는 어떤 기후위기, 지구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에도 그러면 기후위기 문제가 직접적으로 온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극 한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죠. 지구온난화라던데 겨울이 이렇게 추운 것은 지구온난화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겨울이 추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번 올 겨울에 북극 한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있나요? 뉴스에서 막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이번 겨울이 왜 추웠냐면 여기 이제 이런 커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트기류라고 하는데 이런 제트기류가 원래는 이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커튼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도 이 강당에 이런 커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빛도 막아주지만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커튼 효과로 이렇게 북극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이름이 제트기류인데 이 제트기류가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빨리 돌아야 되는데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지 못한 채 쭉 내려오게 만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구 기온이 뜨겁게 올라가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그대로 내려와서 한국도 이 여파로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더 추워져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국 역시 갑자기 이렇게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쪽방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이게 주거 취약계층의 집들이 다 얼어버리거나 수도 상태가 나빠지거나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장 최근에 있었고 그 전에는 우리 올해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게 이제 54일 동안 왔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장마가 왔던 이번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013년에 49일 정도가 온 게 최장이었는데 2020년에 54일을 넘었던 것이 이제 장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긴 장마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장마의 이름이 기후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마 역시 정말 이례적인 장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 때문에 사실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마트에 가보면 대파가 한 단에 6,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원래 파는 한 2-3,000원씩 해요. 그러니까 거의 2-3배의 가격이 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장마나 한파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피해가 가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받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아유, 마스크,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한국엔 그레타 툰베리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런 걸 막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그린 뉴딜이 아니라 회색 뉴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광화문 앞에서 회색물을 뒤엎는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과 직결되는 어떤 기후위기의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는 청년들의 행동이라든지 기후활동가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기후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기온의 변화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장마의 일수라든지 북극 한파로 인한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그래프들은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도 계속 말해요. 과학자들이 계속 TV에 나와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래프는 그런 어떤 기온 변화로 인해서 한랭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그래프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연도별 한랭 질환자예요. 한랭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추워서 그 추위로 발생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2017년에 엄청 추웠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평균적으로 이제 빨간 그래프가 최저 기온이고 파란 막대가 한랭 질환자의 수인데, 빨간 막대를 보면 대부분 한 영하 3.2도, 뭐 2.7도, 3.4도 뭐 이런 식으로, 네, 평균 기온이 이제 거의 한 마이너스 3에서 2도 정도 되는데 2017년에는 5.5도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랭 질환자 수가 예년에 비해 한 200-300명이 늘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2016년과 2018년도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한번 한랭 질환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우리나라도 최저기온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런 추위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부가 알고 또 사회가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미연 방지책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과 2018년도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럼 정부는 해결하지 않고 왜 이것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보면, 그래서 이제 2020년, 2021년에 한랭 질환자들은 대부분 응급실로 이송이 됩니다. 제가 이따가도 그래프를 보게 됐지만 이제 대부분 한랭 질환자는 어디서 발생할 것 같아요? 추위 때문에 어디서 사람들이 아플까요? 집 밖 혹은 집 안, 뭐 길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죠. 이따가 이제 그래프를 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응급하게 이송이 돼서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응급실에서도 보면 대부분 뭐 한랭 질환자들이 뭐 430명, 303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밖에서 얼어서 응급실로 들어온 숫자가 이렇게 적지 않다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아파서 이렇게 응급실로 들어오냐 보여드리면, 사실 강가, 길가, 논밭 이런 쪽이 많긴 많죠. 숫자로 보면 거의 30% 뭐 이렇게 30% 차이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길가예요. 길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만, 반면에 이제 실내로 오면 주거지 주변 기타 집, 건물, 작업장, 기타 이렇게 있죠. 사실 기타가 두 개예요. 왜 기타가 두 개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기타가 두 개인 이유는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 나오죠. 혹은 쪽방촌이라고 해서 뭐 서울 용산구나 동자동 이런 쪽에 있는 곳 나오죠. 이제 그런 곳은 우리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으로 통계 내리지 않아서 모두 그냥 기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정부 통계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길가에나 논밭이나 스케이트장 이런 데서도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거지 주변이나 기타, 집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할렌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한 내 공간,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한 집에 있지 못하면 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할렌 질환이 발생하고 그냥 거기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기후변화를 정책 정보 안에 넣고 이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감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 자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거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집 안에서 이제 정말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위 또 한랭 질환, 폭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별, 지역, 연령, 직업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성별은 그러니까 남성은 50대가 가장 많고요. 여성도 고령층일수록 환자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따가 직업을 보면 알겠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오후괴,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가장 밖에서 많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여성은 집 안에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빈곤의 차이도 우리가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경기도가 가장 크니까 발생자는 경기가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충남, 충북, 전남 이런 순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지역과 도지역의 차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이런 곳에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도 이제 보면 80대 이상,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80대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될수록,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에 살면 살수록 이런 기후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하게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가장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직업별로는 무직, 기타, 학생순, 그리고 이제 주부, 노숙인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무직이나 기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 자료에 대한 불만이 참 늘 많은데요. 그러니까 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타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무식한 통계 자료 때문에 앞서 봤던 주거 관련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살면 이렇게 할랭질환은 적어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보장하면 할랭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 매우 얄팍하고 납작한 통계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더 좀 집중해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기후위기에서 많이 죽고 많이 아프고 다치는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직, 기타, 학생, 주부, 노숙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호명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간이 도저히 더 이상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사망하고 아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또한 가장 이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할랭질 환자들은 저체온증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실로 곧바로 이송이 되는데요. 이제 보면 뭐 이제 저체온증이 79%로 거의 대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상, 뭐 비동결, 기타 질환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다 그냥 이제 질환자를 잡은 거고, 여기서 사망자의 경우에는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해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이 사람이 왜 질병에 어떤 질병인지 응급실에 코드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입술이 파랗고 체온이 떨어져 있으니 전체온증으로 간주해서 이 사람의 사망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곳에서 일을 했고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통계적으로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거예요. 이런 추위와 더위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모른 척했던 부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 증언대회라는 것을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뭐 소개 많이 들었던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있고 인권재단 사람 이런 곳에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인터뷰 중에 하나는 지역 건설 노동자의 인터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노동자들 혹은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간주되는 경우인데 이런 분의 경우에 올해 이제 54일 동안 이제 장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 때문에 일을 3주밖에 하지 못하셨고 비가 와서 돈을 못 받고 퇴근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을 해서 벌을 수 있어야 되는 돈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콘크리트를 바른다거나 말린다거나 하는 것이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과 이분은 농민분인데요. 참외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또 이제 옆집에 이제 살구를 키우는 경우에는 꽃이 피면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꽃이. 그러면 사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미 꽃이 다 죽어버려서 과일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땅이 다 침수돼서 벼가 생산량이 거의 20% 이상 줄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도 연결이 되지만 이분들은 이것이 생계잖아요. 근데 이런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출하를 하지 못하고 엄청 너무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사실 농사라는 것이 우리가 뭐 매일 출퇴근을 해서 벌어먹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짓고 다음 해에 먹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반복되는 일인데 그것들이 하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게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게 있어서 궁금하시면 뭐 기후위기, 인권 침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 치면 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기후위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통계에도 안 잡히고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사회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뭐 진짜로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전혀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뭐 아주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기후위기 대처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재난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가 기후위기에 대한 도출, 피해 민감성, 적응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뭐 피해 민감성이나 적응은 그런 이제 기후위기가 오면 얼마나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한 주거 공간이 있지 않으면 이런 추위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후위기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다 쓰고 있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썼었잖아요. 그래서 문자 오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니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뭐 이런 거 오는 것처럼 그게 다 긴급 재난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일 오기 때문에 이게 긴급 재난 문자인지 아니면 국가가 그냥 알림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건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했을 때 이것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이나 안전관리기본법에 포함을 했었겠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 재난사태 선포라든지 피해 상황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폭염도 2018년 이후에 폭염 사망자가 이제 160명 이렇게 너무 많이 속출하면서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사망자가 속출하기 이전에도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한국은 2018년, 지금으로부터 고작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이거에 대한 주의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나 폭염 등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5개 노동자나 농민들은 이런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 계속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빈곤층이 폭염이나 혹한 폭설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죽는지조차 국가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있거나 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좀 가려졌네요. 이런 큰 배가 있고 여기에 작은 돛담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배 모두 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폭풍을 이 두 배가 어떻게 잠재울 수는 없잖아요. 이 폭풍 자체는. 근데 그래서 물론 이 큰 배도 결국에는 이 폭풍이 쓰러뜨리겠지만 사실 이 폭풍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건 여기 가려져 있는 작은 돛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문제, 위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배에 탄 것이 아니다 라는 구호가 사실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돈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같은 폭풍을 맞고 있지만 같은 보트에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폭염도 왔었고 미세먼지도 심각하게 왔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이후에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기후위기랑 코로나가 왜 연관이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런 감염질환이 발생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살지 않고 시설에 살고 있거나 어떤 밀집 시설에 갇혀져 있거나 이러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3가지 장면 정도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장 처음에 있는 저 병원 그림이 청도 대남병원이에요. 혹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병원에 갇힌 사람들이 전원 확진이 되고 거기서 6.2%가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 이 사망률 6.2%는 우리가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엄청 이제 우한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한에서도 사망률이 6.2%는 안 돼요. 한 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 됐던 곳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 갇혀 있고 이분들은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런 분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를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하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홈리스 분들 중에 74%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거예요. 초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는 계속 우리한테 개인 방역을 요구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방역조차 어렵게 지금 홈리스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들은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는 이주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난 문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 제도에서 자기가 얼마나 차별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제 이주민들의 응답률인데요. 물론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던 사례들도 있고,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진단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크만큼 기본적으로 어디서 이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내 지역에서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난 문자조차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가 사실상 이런 병원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불평등하게 오고 있고 홈리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주민까지 사실 한국 사회에 이제 더 이상 이주민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전혀 지금 공백 상태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19,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어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요. 이제 기온 상승, 소비주의, 성장주의,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활동이 좀 멈춰졌죠. 왜냐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면서 뭐 차의 이동률도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기도 좀 나아지고 물론 지금 다시 보니까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지만 좀 고무적이었던 것이 멸종위기에 처했던 동물들이 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증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제 기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까 이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했죠. 그러면 공기 중에 기온도 상승하겠죠. 그럼 이 공기 중에 있던 병원균, 이런 균들이 이 기온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인체가 되게 뜨겁잖아요. 우리 36.5도가 기초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원균이 들어오면 이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죽어야 되는데 이미 이 공간 자체가 뜨겁다 보니 여기에 들어와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온 상승이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좋은 훈련소가 되게 만드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이번에 우리가 백신을 맞든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진다고 해도 이런 감염 질환들은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온이 상승되는 만큼 비례해서. 그럼 이런 기온 상승이 왜 발생하는지 보면 소비주의나 성장주의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공장에서 연기 뿜뿜 뿜어내고 석탄화력발전소 떼고 막 내연가스 차량 막 이제 길에 다니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기온이 올라갈 거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주의나 성장주의가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기온 상승과 소비주의가 또 인수 공통 감염병,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거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전혀 괜찮은 질환들, 그러니까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질환들이 인체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동물들의 서식지를 자꾸 파괴해서 그 동물들과 계속 밀접해지니까 그런 병들이 우리한테도 옮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우리가 주로 육식을 많이 먹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을 상승시키는 소비주의나 성장주의로 인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증가하면 이런 전염병들은 계속 인간이 매일매일 대응해야 하는 재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들이 기후위기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봤던 세 가지 장면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상청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대책도 우리가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런 정도의 대처였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기온이 뜨거워지고 재난으로 규정되는 것들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안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기상청에서는 휴식을 자주 취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로 찬 공기를 확보하고 햇빛을 가려주거나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식사를 가볍게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폭염 시기에 대처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홈리스라든지 아까 말한 야외 노동자나 농민들은 이것들이 가능한지부터 국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서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우리 사회 불평등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뻔하게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에 놓인 취약계층이 이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또한 이제 아까 여러 차례 말한 그 적정하지 못한 주거 공간에 사는 빈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이 거의 본인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주거급여나 이런 걸 받아도 다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여유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거 공간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도 없거나 혹은 쪽방촌에 사시는 어른들의 그 쪽방 집은 개인 집이 아니잖아요. 그 전체를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거는 내 집이고 너는 그거 설치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분들은 에어컨을 만약에 복지관에서 지원을 받아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에어컨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사실상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여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찬 공기를 확보하라 이런 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한 이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어르신들이 무슨 고통을 호소하시냐면 대부분 폭염이 오면 그냥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게 이분들의 여름 낙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곳에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한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공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염이나 혹한에 대해서 그나마 국가에서 대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던 것조차도 지금 다 막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혹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쟁 때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의 삶이 전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더 괜찮지 않았던 전쟁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회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0살 넘고 21살이 넘으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데 그 국민연금 낼 수 있을지 그게 우리 사회의 유일한 노후 보장 정책이거든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부터 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 노후가 안전할 수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집이 있고 부자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전환되고 바뀌지 않으면 우린 똑같이 이런 사회를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살 나중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직접적인 사례도 몇 개 가져왔어요. 아까처럼 이제 어떤 뭉뚱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한 건데요. 70대 이제 남성 어르신이었는데 20, 30대 언론사에서 활자기술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신문을 인쇄하는. 근데 이게 모두 자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그 사람들 다 해고시켰어요. 부당하게.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걸 참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노조랑 시민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나 수입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 같이 있던 가족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들이 약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쪽방이나 지옥고에서 자꾸 화재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집을 져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어르신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 집이 서울시에서 줬던 이 집이 이 공간만큼 커요. 이 공간보다 더 커요. 근데 이만한 공간에 어르신 3명이 살아요. 남성 어르신 3명. 그러니까 방이 3개가 다 있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남성 어르신 3분은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리고 집이 너무 크니까
보일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노후주택일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이만한 공간에 가스밸브가 8개,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잠그시고 그러고 추우면 보일러도 떼셔야 되는데 딱 들어가니까 집이 냉골이었어요. 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밖이 더 따뜻한 상황.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주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난방비 냉난방비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3명이서. 나는 씻지도 않는데 왜 내가 물세를 내야 되냐부터 나는 전기 집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전기요금을 왜 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갈등을 조장시키는 경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에서도 되게 좋은 정책처럼 집을 줬겠지만 아무것도 관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집 하나 주고 끝난 사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도 남성 어르신인데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정말 40도까지 올랐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체온보다 더 뜨거운. 그러니까 이랬을 때 창문도 냉방 시설도 없는 쪽방에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뭐 사우나 같은 방이었다. 뭐 겨울에는 이제 뭐 아까 말한 복지관 같은 데서 지원받은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구는 사용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겨울에는 혼자 추위를 견디고 여름에도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날이 오면 기상청에서는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식사를 할 수 없는 날이 더 많고 왜냐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관용어처럼 숟가락들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날들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런 폭염과 혹한 코로나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살기 어려워진다라는 점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는 결국 화석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어떤 고속 경제를 성장을 위한 경제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나 정치권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곳의 현장을 가서 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정책이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없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고 빈곤한 계층들이 모두 부담하고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 없이 우리가 또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 계획이 세워진다면 기후위기로 발생한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점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지운다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계에서 잡지 않고 기타나 무직이나 뭐 알 수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계속 사회에 숨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 제가 만난 사례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겠지만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본인들이 받는 수급액보다 몇천 원만 높아져도 그걸 다 국가에서 몰수하거든요.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평생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가는 계속 그것들을 어떤 그 선을 그어놓고 여기 이상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떨어뜨린다거나 그러면 사실상 내가 받는 월급으로는 이제 생활을 할 수 없는데 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내가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떨어질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더 멀어도 이것이 재산으로 인식돼서 다 몰수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빈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눈에서 자주 보이는 폐지 수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뉴스 보면 가끔 뭐 오늘의 사진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더운 날이라든지 정말 눈이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자기 몸에 한 3배 정도 되는 리어카를 끌은 어르신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제가 여성 어르신들을 잘 만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쪽방촌에 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화장실이 이제 공용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쪽방촌 여성 어르신들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억압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성폭력도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예 서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삶이 이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8%예요. 그러니까 높게 잡으면 49%까지 되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한 사람이 더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빈곤 노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또한 이제 OECD 2배의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60대에서 80대에 이제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젊은 날에 다 이제 이뤄놓고 노후를 지내야 될 나이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것 또한 당연히 세계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적 수치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기후위기가 막 심각해지기 전에도 있었겠지만, 기후위기가 이것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왔다 갔다 하면 여름 잠깐, 겨울 잠깐 그 쪽방촌에서 버티거나 견디거나 이랬으면 됐지만, 이것들이 자꾸 길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삶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노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가 더 나빠지고 더 뜨거워지고 좋아지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의 삶보다 내 삶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럼 지금의 어르신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말을 해요. 제가 배색을 너무 잘못했네요. 잘 보이지 않는데 빈곤사회연대라는 곳에서 일하는 사무국장님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몇 마디 말로 단순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난한 이들은 자꾸 복잡하게 패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빈곤층의 소득은 나날이 줄어들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사람이 계속 굶어 죽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만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칼럼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신이 수입이 없는 것, 안락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한 사회적 시선과 형편 때문에 너무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위기들이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 했던 얘기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저도 텀블러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육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채식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생태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기부를 한다거나 정기 후원을 한다거나, 파타고니아라든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온 옷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 이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냉난방기 설치를 대비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 환경 자체가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의 주거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면 기후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계속 있었던 주거 취약계층, 안전 취약계층, 인권 취약계층이 결국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같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 있는데, 거긴 이용자 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쪽방촌에 살거나 빈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노숙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거의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사람들 이용하세요라고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이용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치가 보인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거의 한 80%, 90%.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더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계속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그러니까 주거급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거를 위해서 국가가 보전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 주거급여가 평균적으로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사실 월 1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다시 쪽방촌으로 들어가거나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거급여를 이 사람들이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만큼 현실화를 시키거나 또한 복지제도를 재정비해야 되는 경우들이 필요한 거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인구 구조는 그만큼 변화하고 있는 관점에서 기후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의 재정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지출 금액은 OECD 대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돈은 어디에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기후 위기를 발생시키는 결국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우리가 늘 태양열을 설치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기업들에게 늘 인센티브를 주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 계속 석탄화력 발전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회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최근에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되게 또 한 줄기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국민연금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미얀마의 그 군부에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국민연금이라는 곳이 이제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곳들이 대부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대기업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이런 이제 큰 돈을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ESG라고 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책임 있게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들을 도입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당연히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럼 이 국민연금이 자신의 돈을 그리고 우리의 연금을 지키거나 더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그것을 투자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외에 이제 뉴욕시 우리 AOC라는 정치인 아나요? 그 여성 정치인이 있는데 이제 AOC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을 했을 때 시립연금의 50억 달러 중에 40억 달러를 기후 해결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한참 뜨겁죠. 굉장히 또 많은 후보들이 나왔는데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정책들을 보면 결국 똑같이 그냥 경제성장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계속 좋아지면 다른 지역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방에도 공장 하나 지어줘. 그러면 국민연금 공단 같은 공기업이나 대기업들 지방에다 지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서울이 계속 좋아지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환 방식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을 대응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뭘 더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빼는 방식들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라는 것이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믿을 만한가가 우리가 세금을 더 낼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서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증세를 통해서 아까 봤던 많은 불평등한 현장들을 완화시키고 그것을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증세 정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사실상 이런 것이 국가의 책임만 또 국가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지자체, 그러니까 물론 국가도 지자체도 동일하게 볼 수는 있지만 지자체의 어떤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뭐 파주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다 기후위기가 문제고 이것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은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어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럼 지역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자립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는 가장 1순위로 지자체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가와 정부 이제 더불어서 지자체 우리 이제 이번 뭐 보궐시장 이후에는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어떤 정치인들이 그 지방을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유권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해요. 이 장면은 이제 해외에서 기후위기 관련 이제 항의와 시위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구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늘 화성이 어떻게 뭐 지구만큼 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화성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걸릴 일인지도 모르고 화성과 지구를 비교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질량이나 밀도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크기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지구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과학자들이나 뭐 기업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호주 산불 혹시 기억나세요? 산불이 2달 동안 안 꺼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코알라인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코알라들이 멸종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호주 산불 경우에도 기후위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뭐 담배를 펴서 담뱃불을 이렇게 키운 것도 아니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굉장히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들이 조금만 스쳐도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습기가 없으니까 그 불이 더 잘 붙고 기온이 뜨거우니까 더 활활 타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지면서 2달 동안 산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생태 환경들이 자꾸 사라진다. 그럼 이런 해외에만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냐? 한국에도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제주지만 제주 외에도 많은데요. 제주가 지금 점점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렇게 뭐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지구 온난화로 위한 해수면의 상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북극이 녹잖아요. 그럼 북극이 녹으면 당연히 바닷물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 제주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주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용머리 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측 1번지라는 이제 약간 호칭이 붙는데 일단 지금 용머리 해안은 365일, 1년 중에 200일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해수면 상승이 돼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것이 지금 2007년에 뭐 22.6cm 정도 이제 해안이 찰랑찰랑했다면 2050년에는 그 2배가 되고 지금의 기온 상승으로 따지면
어제 2100년에는 아예 거의 절반 이상이 잠길 것이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용머리 해안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한국도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가 계속 훼손되고 있고, 그간 우리가 뭐 힐링도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공간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들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은 이전에도 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왜 나한테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서 공부해야 되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파업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레타 툰베리도 있는데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단체로 나와서 우리에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른들은 기후위기를 직시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라. 아니면 우리가 계속 피해를 받는다라는 질문과 항의들을 이어나간 거고요.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서 참여를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국가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와 행진도 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 빵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결석 시위 외에도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게 됐어요. 국가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헌법 소원을 했고요. 이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헌법 소원이 들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돼 이렇게 내던져지는 소원들이 있고, 이후에는 이건 검토해보자 라고 해서 검토 과정을 밟는 단계가 있는데, 다행히 뭐 말도 안 돼는 아니었고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하거나 뭐 채식 선택권, 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요. 이제 해외에서는 아까 말했던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노총이라는 곳이에요. 국제노총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석탄화력발전소가 뭐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기업의 이윤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신데, 그럼 무작정 그 석탄화력발전소를 다 중단시키면 이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다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의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 마련하자라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아주 얄팍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도 전환시키고 지구도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또 장면을 가져왔어요. 결국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는 뭐 정부 관계자라든지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부 장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럼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 분이죠. 그 분에게 탄소 예산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 줄 알고, 이제 탄소 예산이 뭐냐면 우리가 탄소를 다 쓸 수 있는 만큼의 탄소의 양을 말하는 게 탄소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이라고 하는 거를 세울 때 뭐 이 물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물병을 만들고 쓰기 위해서 얼마만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탄소도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마다 얼만큼 쓸 수 있는지. 그런 탄소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산업부 장관한테 물어봤죠.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들이,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기후에 대한 현실감과 지식이나 정보들이 없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마련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하고, 청와대가 바뀌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동그라미는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가 있어야 하고 정의로운 세계가 있어야 하고 어떤 환경위기를 맞는 생태적 한계 그것이 부족하고 과잉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학경제학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초에서는 뭐 물, 식량, 보건,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우리가 너무 과잉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기후 변화가 오고 해양 상승화가 오고 화학적 오염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은 그럼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그림까지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고 내가 욕심껏 살고 싶고 하니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치와 경제가 바뀌어야 하며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가 같이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이 지원하고 있는 포스코라는 곳인데요. 포스코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포스코가 사실 그 미얀마의 군부 독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이제 나아가야 한다. 포스코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정의가 이루어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야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정치, 경제, 국제사회가 같이 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너무 거대해 보이고 가능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앞서 봤던 어떤 기후위기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